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저학년 아들 둘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우정이란 산길과 같아서 매일 오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불혹의 나이까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지냈던 제 소중한 단짝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랄 반전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으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만났어요. 눈에 띄게 예쁜 원피스를 입고 까만 공주구두를 신고 누군가가 신경 써서 따와준 머리를 하고 있던 그 소녀가 제 짝이 되었어요. 저는 제 짝의 외모에 홀려서 친구가 됐습니다. 난 아름이야. 우리 친구하자. 응, 고마워. 내 이름은 한이수야. 어쩜 이름도 예뻤어요. 처음 이수집에 놀러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마당에 연못이 있고 잔디 위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돌이 놓여있는 2층 양옥집. 천정은 높고 조명도 화려했어요. 나무로 된 거실 바닥과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은 기름칠을 한 듯 반짝반짝 광택이 흘렀어요. 저는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이수 어머니는 고상하고 우아한 자태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라. 얘기 많이 들었다. 이름이?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정아름입니다. 아유, 아름이는 인사도 참 잘하는구나. 우리 이수가 친구 데려오는 건 또 처음이라 더 반갑다, 아름아. 이수야, 아름이 데리고 방에 가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과일 깎아서 갈게. 둘이 사이좋게 놀고 있어? 응, 가자, 아름아. 그때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방 안에 미끄럼틀을 놓을 수 있다는 것과 집에 케이크와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집 벽에 곰팡이가 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화려하고 찬란했던 친구 집과 비교될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진공청소기 외판원 생활을 하셨어요. 매일 부지런히 이 집 저 집을 돌며 청소기를 팔았지만 애석하게도 저희 집에 가져오는 돈은 턱없이 적었어요. 아빠, 엄마, 오빠와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청소기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집에 빚이 많았거든요. 엄마도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식당 일부터 각종 알바를 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비록 살림은 공공하고 생활은 궁핍했지만 부모님은 저와 오빠를 부족함 없이 키우셨어요. 자주 옷을 사입히거나 외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생일이나 명절에는 특별히 옷을 장만해 주셨어요. 아름아, 이거 한번 입어봐라. 우와, 너무 예뻐. 엄마, 이수 원피스 같아. 그래? 우리 딸이 아도 이수 원피스 노래를 불러서 엄마가 특별히 원피스로 샀지. 어디 보자, 우리 딸. 엄마, 나 예뻐? 공주 같아? 누구 딸인지 이렇게 예쁠까? 좋았어. 내일 이 옷 입고 가서 이수랑 공주놀이 해야지. 근데 내일 이수네 집에 가서 놀아도 돼? 이수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 응, 이수는 내가 좋은가 봐. 자꾸 자기 집에 가서 놀재. 다른 친구들도 이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나하고 노는 게 제일 좋대. 엄마, 그러면 우리 집에 이수 데리고 와도 돼? 그럼. 이수가 좋다면 다음에 우리 집에 데리고 오렴.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저는 이수 집에 가서 외국에서 온 맛있는 간식과 신기한 장난감과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좋았는데 신기하게도 이수는 저희 집에 와서 노는 걸 더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가고 안 계셔서 우리끼리 동화책도 읽고 소꿉장난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놀 수 있어서 그런 듯 했어요. 부잣집 딸인 이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반이 바뀌기도 했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중학교도 같은 학교로 진학해서 더 친해졌어요.
이수랑 저는 같이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수 도시락은 당시 흔하지 않았던 반찬 가게에서 매일 주문한 산의 진미로 가득했어요. 친구들이 우아하면서 부러워했지만 이수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두부조림과 진미채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진짜 맛있다. 야, 내가 볼 때 너 진짜 이상해. 3단 찬압에 꽉꽉 당긴 이 화려한 반찬을 두고 보잘것없는 우리 집 김치에 환장하는 거 이게 말이 돼? 너 미각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내 미각은 대장금이거든? 너희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집 밥은 늘 일하는 이모가 해주지. 도시락도 주문해서 먹지. 넌 모르겠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이랑 묘하게 달라. 힘이 빠지는 맛이랄까. 아무튼 난 네가 부럽다. 뭐래? 나는 진짜 네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엄마 반찬이 맛있다니 고맙다 야. 이수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먹게 해줄 거야. 약속해. 고마워. 진짜 너네 집 반찬이 너무너무 맛나. 볼품없는 제 도시락을 더 좋아하는 이수가 이해가 안 됐지만 저희는 서로의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주희가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행복했는데 이수 역시 뭐가 그리 행복했는지 저와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정 형편을 보아하니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빨리 취직하겠다고 기계 공고로 갔는데 저라고 별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이란 게 없었어요. 꿈을 꿀 형편이 못 되었죠. 그래도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냥 단짝 친구와 놀기 위해서. 단지 이수 때문에 학교에 가고 공부를 했을 뿐인데 세상에 제가 전교 1등을 해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며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어요. 정아름이 초여했으면 고수였냐? 공부에 재능이 있네? 아,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뿐인데요. 그래? 너는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 언젠간 이 재능이 네 인생을 바꿔줄 테니 열심히 해. 축하한다. 과연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게 맞을까? 그렇다면 이 재능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까? 반신반의하며 공부에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고 이수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저는 시험에 나올 법한 예상 문제를 이수에게 체크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 대단하다. 학원은 안 다니고 전교 1등이라니. 내 친구지만 너무 자랑스럽다.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응. 이건 비밀인데 조만간 우리 집 빚도 다 갚을 것 같대. 그러면 나도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지. 자부심을 가져. 내 생각에 너는 정액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갈 것 같아. 진짜? 고마워, 친구야. 완전 힘이 된다. 이수는 사춘기 시절 갈팡질팡하던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이거 웬걸? 지역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지 성적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시 제 미래가 불안하고 암울해졌습니다. 계속 공부해도 될까? 빚을 다 청산했어도 여전히 가난한데 나도 오빠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닐까? 성적이 떨어지니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역에 가셨던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치료비와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친척집이며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러 다니셨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때 저는 아빠의 건강도 걱정됐지만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저를 이수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름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빠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 엄마가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다시 돈을 빌리러 다니셔. 나도 오빠처럼 상고 가서 취직할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면 좋겠어. 아니야. 넌 공부에 재능이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이 찾아보자. 아니, 없어. 자신이 없어. 그 다음날 집으로 오는 길, 아름이가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명절에 용돈 받은 거랑 매달 받는 용돈 조금씩 모은 건데 3천만 원이야. 아빠 병원비 보태. 어? 안 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못 받아. 내가 어떻게 받아? 아름아, 우리가 어떤 친구야? 피를 나눈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친구잖아. 아니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아니니? 야, 나도 그래.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덥석 주니까 고마우면서도 부끄럽고 속상하면서도 미안해. 뭐야? 우리 사이에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어려울 땐 서로 돕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게 친구 아니냐?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공부를 포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넌 공부에 재능도 있잖아. 이걸로 학교도 계속 다니고 아버지 치료비가 된다면 난 너무 보람되고 기쁠 것 같은데? 이수야, 고마워. 근데 내가 언제 이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바보야, 안 갚아도 상관없어. 어떻게 그래? 그럴 순 없어. 알았어. 네가 정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하자.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네 꿈을 이룬 뒤에 천천히 갚아줘. 대신 이자는 엄청 세게 받을 거다. 그래, 이수야. 아름아 있지? 넌 혼자가 아니야. 옆을 보면 내가 있어. 그러니까 힘내. 덕분에 아빠 수술비와 입원비를 해결하고 아빠가 치료받을 동안 생활비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이런 고마운 친구를 둔 것도 다 제 복이라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아빠가 회복되는 대로 부지런히 벌어서 그 돈을 꼭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수한테 너무 고마웠고 너무 미안해서 죽을 각오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결국 저는 장학금을 받는 4년제 대학에 무사히 입학하고 열심히 과외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제 친구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아빠는 외판을 그만두시고 망해가던 청소기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전 가전회사에서 같이 일했지만 정리해고로 나온 동료들과 함께요. 공고를 졸업하고 가전제품 제조회사에 다니던 오빠도 아빠 회사에 합류해서 청소기 부품을 조립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도 많이 땄어요. 때는 바야흐로 로봇 청소기가 하나둘 선보이던 시기였고 아빠 회사에서 처음 개발한 로봇 청소기가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영업 마케팅 덕도 봤는데 아빠가 외판원 시절 갈고 닦은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아빠의 사업은 초초초 대박이 났습니다. 이수야, 이제 갚는다.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아무튼 네 덕분에 살았어. 넌 우리 집의 은인이야. 뭐야,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꽁돈 생긴 기분인데? 신기했어요. 늘 바라만 보고 부러워했던 마당이 있는 집에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오빠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지만 아빠와 엄마 저에게는 정원이 있는 집에 대한 로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삶은 아이러니했어요. 저희 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순의 집은 가세가 기울어 갔어요.
꽤 튼실한 건설회사였는데 순식간에 망했어요. 이순애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이수 엄마는 이모가 사는 미국으로 들어가셨고 이수 아빠는 싱가포르로 도피를 하셨습니다. 이수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로 저와 함께 한국에 남았습니다. 이수는 혼자 살 집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뭔 소리야. 우리 집으로 와. 오빠가 독립해서 엄마랑 나랑 심심했는데 잘 됐다. 우리 엄마도 너 왜 빨리 안 오냐고 성화시거든. 너 우리 엄마 반찬 좋아하잖아. 아니야. 민폐를 끼칠 순 없지. 나 월급 꼬박꼬박 저금하고 옥탑방 구하고 있어. 원룸은 사치 같아서. 야, 한이수, 너 이럴래?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우린 피를 나눈 친자매보다 진한 친구라고. 어려울 땐 서로 돕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게 친구라고. 그때 네가 그랬잖아. 드디어 나도 은혜를 갖게 됐는데. 뭐? 민폐? 너 진짜 못됐다.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냐고. 완전 마상이야.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매일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잠도 안 와.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착한 이수한테 찾아온 시련은 잠깐일 거야. 분명히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낼 날이 올 거야. 고마워, 아름아. 그 옛날 이수가 저를 위로해준 것처럼 저도 이수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부모님도 이수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이수는 저희 집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귀인이자 은인이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여전히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가 좋았고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었어요. 잠이 들기 전까지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일기처럼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서로에게 맨 먼저 보고를 했고 연애를 시작해도 서로에게 맨 먼저 선보여 주었고 그 남자와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의했습니다. 더블 데이트를 할 때도 많았는데 남자친구들은 자매 같은 저희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아빠 회사 일을 봐주던 변호사였어요. 건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로 보자마자 사위를 삼고 싶으셨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도 유머 감각이 특출나서 나이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입담에 빠져서 깔깔거리며 웃었을 뿐인데 어느새 제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고 있더군요. 이수는 우리 아빠가 선택한 남자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도 늘 그랬듯 이수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시시콜콜한 감정과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이상해. 너가 먼저 결혼을 한다니.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그치. 나도 그래. 결혼은 우리 이수공주님이 먼저 할 줄 알았거든? 야, 너는 이렇게 예쁘고 인기도 많은데 왜 진득하게 사람을 안 사겨? 모르겠어. 사람 좋고 조건이 좋다고 3-4번을 만나보려고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지? 마치 내 영혼을 팔고 있는 기분이 들면서 내키지가 않더라. 눈이 너무 높은가?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아는데. 너 진짜 눈 낮거든? 아니야. 아니거든. 내가 좀 별난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거든? 너도 얼른 시집을 가야지. 우리 같이 장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그럴 텐데. 분발해, 얼른. 너야말로 신혼이라고 내 연락 씹고 그러지 마라. 익십하면 나 상처받는다. 야, 날 뭘로 보고 내가? 이 정아름이? 단짝 친구 연락을 씹을 것 같아? 뭐 벌써 1시야. 얼른 자자. 내일 신부화장 뜨면 어떡해. 신부화장 하기 싫어. 결혼 안 할래. 안 가. 안 해.
나 내일 너 보면 마치 사연 있는 여자처럼 울 것 같은데. 아예 결혼식을 하지 말자. 그럴까? 그러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샵으로 달려가 메이크업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수는 정말 사연 많은 여자처럼 신부 측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하객들이 술렁대며 모두 이수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시댁 식구들도 심각한 얼굴로 제 신랑은 의심의 눈길로 봤지만 나중에 제 절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셨어요. 정말 사이가 좋은가 보구나. 내 친구도 내가 결혼할 때 눈물을 훔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저희는 완전 친자매 이상이거든요. 제 친구는 외동이고 저도 오빠밖에 없어서 둘이 허물없이 엄청 친해요. 여자들 우정도 남자들 못지않게 끈끈하지. 아, 결혼을 하면 사이가 멀어질 법도 한데 저희는 더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한 3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수는 친조카를 대하듯 제 아들을 예뻐했고 저희 집에 종종 들러 저 대신 아이를 봐주기도 했어요. 시집을 가서 겪는 여러 민망하고도 황당한 에피소드들을 이수는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저는 넋두리를 하면서 일상의 변화가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벤처 사업을 한다고 따로 나가 살고 있는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과 연년생으로 저보다 6살이나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을 몹시 사랑하셨고 이 세상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뒤로 시동생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주말마다 선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어찌나 콧대가 높고 눈이 높은지 웬만한 여자들이 눈에 차지 않았나 봐요. 코가 매부리 코다, 입이 너무 얇다, 성격이 침착하지 못하고 방정맞다, 말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 행동이 굼뜨고 답답하다, 박사라고 잘난 척한다, 똑똑하면 똑똑해서 탈, 못나면 못나서 탈, 뭐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소개받은 여자들을 까고 다니니 시어머니는 시동생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시동생이 얼른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길 노심초사 바라게 되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세요. 아휴, 첫째야, 우리 둘째 상균이 말이다. 나이가 벌써 38이다. 내일 모레면 40인데 아직도 짝을 못 구했으니 여간 걱정이 아니란다. 서방님이 어련히 알아서 구해오시려고요. 인물 훤하지 체격 좋지. 돈 많은 사업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서방님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을걸요? 저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서면 뭐해. 정작 상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걸. 서방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글쎄, 제가 저래 봬도 오래 사귄 애가 있었어. 가난해도 애가 참하고 수수하니 얌전해서 우리도 참 좋아했지. 근데 왜 헤어진 거래요? 헤어진 게 아니고 그 여자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런데 하필 그날 아침에 우리 상균이가 그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지.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됐단다. 세상에,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어쩐지 서방님이 그냥 여자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래도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곤란하지. 상균이 40 되기 전에 좋은 여자 만나면 소원이었겠다. 그러니까 아가, 네 주변에 참한 아가씨 있걸랑 소개 좀 시켜줘. 알았지? 네, 어머니. 제가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충성!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제가 단짝 친구랑만 놀다 보니
생각보다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어디 가면 참한 처자를 만날 수 있는지 제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만나서 또 넋두리를 하게 됐네요. 아름아, 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애 본다고 많이 힘들어? 그나마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 근데 왜 그래?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인데? 아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왜? 설마 사랑과 전쟁급 시집살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소원이 우리 서방님 장가 보내는 거잖아. 근데 서방님은 콧대가 하늘을 찔러서 웬만해선 눈도 깜짝 안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나더러 중매를 서보라고 하잖아. 내가 무슨 인맥이 넓다고. 근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큰 소리를 쳤는데 습자지처럼 얇은 내 인맥에 어디서 참한 여자를 구하겠냐고. 그분은 아직도 그래? 진짜 어지간하다.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런데? 아, 나도 전에는 너무 고상하고 너무 까탈스러워서 너무 어려웠거든? 우리 남편이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번에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엄청 아픈 러브 스토리가 있더라고. 뭐야?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비극이야? 그쪽 장르는 아니고 대학 때 사귄 첫사랑이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했나 봐. 식구들한테 다 소개하고 같이 살 정도로. 근데 그 여자가 우울증을 앓았던가 봐. 어느 날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걸 맨 처음 본 사람이 글쎄 우리 서방님이었대. 그때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았는지 웬만해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쉽게 마음을 못 주는 거구나. 그래도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 상태는 많이 좋아졌나 봐. 나도 어머님한테 그 얘기 듣기까지는 전혀 눈치도 못 챘어. 그냥 잘난 척쟁이라 좀 재수없다 그 정도였지.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 몰랐잖니. 너도 놀랬지? 네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그런가. 너네 서방님한테 내적 친밀감 있잖아. 짠하다. 뭐? 진심이야? 응.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긴 해. 그럼 우리 서방님 한번 만나볼래? 너네 결혼 사진 봐서 얼굴 알잖아. 미남은 아니지만 뭐 허우대 멀쩡히 훈남은 되고 사업도 잘 돼서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어떠냐? 갑자기 이야기가 왜 그렇게 튀어? 아니 생각해봐. 너가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하잖아? 그럼 우린 동서지간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 게이득, 개꿀이지. 우리 매일매일 만나서 수다 떨고 우리 집 너네 집 오가면서 놀아도 되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완전 쌈박한데? 야, 어쨌든 넌 소개팅할 의사가 있는 거야. 그치? 맘 바뀌면 안 된다. 당장 서방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결혼식에서 사염하는 여자처럼 울던 제 친구를 기억했고 흔쾌히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개한 두 사람은 몇 번을 만나더니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수는 집이 망한 뒤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첫사랑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을 만나 결혼까지 한다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와 제 친구의 인연이 각별하다면서 놀라워하셨고 남편은 이수와 저 사이를 질투했어요. 동서지간이 되면 앞으로 더 붙어있을 거 아니야. 아, 이수 씨는 왜 당신이랑 한 세트야? 엄밀하게 따지면 영춘이 나랑 한 세트여야지. 안 그래? 우린 일심동체잖아. 여보,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쁜 날 찬물 끼얹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수와 동서지간이 되어서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이수 집안이 망하고 비록 재기에 실패했지만 유명했던 건설회사라는 걸 아시고는
안타까워하셨고 이수가 친정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까지 이해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도 저만 결혼을 하고 이수가 혼자라서 외로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는 동서지간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서 안심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시동생과 제 친구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수가 결혼을 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못했어요. 남편은 신혼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더러 방해나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도 시댁의 대소사와 명절마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서,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할 거야. 나물은 내가 하고 산적이나 저는 동서가 하자. 이 있나? 아니요, 형님. 콜입니다, 콜. 좋아, 어디 한번 만들어봐. 동서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님? 전이 조금이라도 눅눅하고 삐뚤다? 이러면 말이야, 내가 말이야, 다 먹어주겠어. 뭐야, 시시하게. 엎드려 뻗쳐 정도는 해야지. 이야, 우리 이수 형님으로 만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동서 형님 놀이 그만하고 얼른 콩나물이나 다듬자. 그래, 또 콩나물 다듬으면서 수다 떠는 게 제맛이지. 안 그러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괴롭히는 얄미운 동서들도 많다던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3년이 흘렀어요. 시동생은 결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얼굴에 화색이 돌고 살이 쪘어요. 반면 이수는 갈수록 살이 빠지고 피부도 푸석푸석 건조해져서 신경이 쓰였어요. 이수는 엄마를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친정엄마 역할까지 해야겠다 싶었죠. 저는 둘째까지 출산해서 벌써 두 아들의 엄마가 됐는데 이수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흑염소 진액과 공진단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연락해서 수다를 떨자 싶었는데 이수는 몸이 피곤하다면서 저를 피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제 문자에 답이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늘어갔어요. 이수야, 오늘 병원 갔다 왔지? 어떻게 됐어? 이번엔 성공이야? 아름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미안한데 내일 다시 통화하자. 나 좀 잘게. 알겠어. 그럼 내일 꼭 전화해. 얼른 자. 시동생과 이수는 아기를 갖고 싶어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고 두 번째 시술도 성공할 확률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낙담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런지 이수는 집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었어요.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그러면서 술에 의존하는지 만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불길한 징조였죠. 당장 시동생에게 전화해서 이수의 상태를 걱정했더니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런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이수가 우울증이라고요? 왜요? 뭐 때문에요? 생각처럼 임신이 안 되고 시술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약해졌나 봐요. 약 기운 때문에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좀 있어요. 어머,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그래요? 술 취한 사람처럼 혀가 꼬이고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하던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럼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가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서방님, 잘 부탁드려요. 이수가 만나주지 않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서방님만 믿고 있을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몹시 쏟아지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내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서 이수가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이수는 술에 취해 핸들을 잡았고 이수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수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어두운 밤인데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고 사인에 별다른 이상점이 없어 단순 사고로 일단락 지어졌어요. 이제 겨우 34, 한창 꽃다운 나이였어요.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 엄청난 상실감이 쓰나미가 되어 저를 뒤덮었어요. 친구의 관 앞에서 저는 울다가 혼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또 울었습니다. 이수와 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이고 친자매이고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련히 그 존재가 사라졌으니 실감은커녕 화만 났습니다. 어째서 네가 왜?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 여보, 정신 차려.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이수의 친정부모님을 볼 낯이 없었어요. 울다 지친 저는 멍하니 빈소를 지켰고 시동생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내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2번이나 불행하게 보낸 남자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그 후 1년 동안 저는 세상 모든 일에 시들해졌어요.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께 맡기다시피 하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커다란 상실과 슬픔에서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어요. 보리굴비를 먹다가 딸기를 먹다가 문득문득 이수 생각이 나면 울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래서 구름이 너무 하얘서 모든 것이 슬펐습니다. 단짝 친구가 떠난 자리는 공허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수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출렁이던 내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가여운 내 친구의 짧았던 생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노라 전하고 싶었어요. 가족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동안 문득 이수가 보고 싶거나 이수 생각이 날 때마다 종종 들리고는 했는데 서방님은 납골당에 발길을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수 유골함에 앞에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누가 다녀 가셨나? 설마 이수 아빠? 아니면 서방님? 내가 이 봉투를 열어봐도 되려나? 너무 궁금해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흰 종이에 빽빽하게 써내려간 글씨가 흐리게 보였어요. 어라? 편지네? 일주일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없었는데 누구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만 보고 얼른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꺼내 앞부분만 잠시 읽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이지 기야말 내용이었습니다. 사모님 용서하세요. 제가 사모님을 죽게 했어요. 제가 어리석어 사모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편지를 들고 내 차로 가서 나머지를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지시한 대로 사모님을 미행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사장님께 보고했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죄를 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범죄에 동조하는 느낌이 더 맞겠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실 때마다 양심이 찔려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밝히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사장님의 보복이 두려웠고 저만 보고 사는 처자식의 안위가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난 1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모님께 사죄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악마입니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스마트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회사와 집에서 자행하는 억압과 착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직원들끼리 둘 이상 모여있지 말라고 화를 냈고 부하 직원의 작은 실수에도 주먹을 날렸습니다. 한 번은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화가 난 사장님이 전 직원을 퇴근 금지시키고 새벽까지 벌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잠이 오면 서로 뺨을 때리라고 했어요. 마지못해 직장 동료의 뺨을 때려야 했던 저희들의 비굴함과 비겁함을 마치 일제강점기 순사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죠. 아무도 사장님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퇴직한 직원이 서너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표를 던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비웃듯이 사장님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크를 들고 점원을 위협한 적도 있고 주문을 잘못 받은 알바생이 자신을 비웃는다면서 사장님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알바생 가슴팍에 던져버린 적도 있어요. 매니저를 불러서 사과를 들었음에도 본사에 전화해서 결국 그 알바생을 해고시켜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직원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차분하고 화도 잘 안 내는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죠. 본인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집 밖으로 올라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물러냈어요. 소개팅과 선을 본 여성들과 길게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문란한 관계가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5년째 사장님을 모시면서 저런 개쓰레기 같은 사장과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순하디 순하고 착한 사모님과 결혼을 하셨죠. 결혼을 하신 뒤로는 집에는 CCTV를 설치해서 사장님이 직접 감시를 하셨는데 외출할 때는 사모님 감시를 저에게 시키셨어요. 사모님이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연락을 못 받으면 제 뺨을 때리고 다리에 발길질을 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폭언을 스스럼 없이 했어요. 전화도 못 받아? 등신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사장님은 사실 아기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러 병원에 가는 걸 끔찍하게 여겼고 어떻게든 임신이 안 되게끔 하셨어요. 사장님에게 사모님은 그저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사모님이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 우울증 약을 구해준다면서 그것을 빌미로 사모님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다루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모님은 점점 더 사장님이 주는 약과 사장님의 말에 의존하게 됐어요. 비싼 약이지만 구해올 테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알아들어? 사모님은 남편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며 남편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병원에 사모님을 모시고 갔을 때 사모님이 그러셨죠. 약을 먹으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금세 우울해지고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고. 만일 제가 그때라도 솔직하게 사장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미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이게 천추의 한이 될 줄 몰랐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 저는 사장님을 모셔다 드리고 나오던 중에 사장님 댁으로 되돌아가야 했어요. 휴대폰을 차고에 두고 왔다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비상문으로 들어가서 공구함 선반에 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나오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사모님 차 보닛을 열고 뭔가를 훼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사모님을 데리고 나와서 패대기 치며 차에 태우는 걸 봤어요. 분명 운전석에는 사장님이, 조수석에는 사모님이 멍한 눈으로 앉아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미끄러지듯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날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사장님의 수상했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의 알리바이는 그 전날 동기동창이 집에 놀러왔다고 증언해 주었고요. 왜 그때 제가 신고를 하지 못했냐고요? 사장님은 저희에게 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감히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흉악한 소시오패스니까요.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무서워서 곧장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1년을 벙어리처럼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곪기 시작한 제 마음은 점점 썩어 들어갔어요. 이렇게라도 사모님께 사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편지를 남깁니다. 저의 참회가 뒤늦은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사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이수가 죽은 이유가 시동생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진위 여부를 위해서 일단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내용상으로는 운전기사님인 듯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저는 곧장 납골당 관리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이 봉투 누가 두고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못 챙기죠. 그럼 CCTV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에헤이, 그걸 함부로 보여주는 데가 어딨어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 그래요. 아저씨랑 같이 보면 되잖아요. 일주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건데 괜찮겠어요? 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왔을 땐 이 편지가 없었거든요. 아저씨,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녹화된 영상을 보는데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영상은 그리 멀리 가지 않고 그 전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편지를 놓고 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이래 봐서 아나? 통 모르겠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네, 누군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바로 차를 몰아서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시동생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하는 그분이 맞았어요. 저는 흥신소에 의뢰해서 퇴사한 전 비서님의 연락처를 구했고 드디어 그분을 만나 극악무도한 시동생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수가 딱히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죽였을까요? 돈 때문일 겁니다. 사장님은 그때 도박으로 사채빚이 있었거든요. 사모님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그랬을 거예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까요? 차는 이미 폐차했고 화장까지 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쩌죠? 사실 증거는 있습니다. 네? 증거가 있다고요? 네. 제가 그날 사장님이 만졌던 장비를 비닐에 싸서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사장님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도박비 때문에 작성한 차용 증서도 복사해 두었습니다. 사모님이 복용했던 약 처방전과 영수증도 제가 심부름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살해 증거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날 제가 휴대폰을 들고 차고에서 나가는 차를 찍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찍었더라고요. 차량 운전석에 사장님이, 조수석에 사모님이 앉아있는 게 정확하게 찍혔어요. 비서님,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당장!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족이 있어서. 그런 악마는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지 않도록 분리수거해야 돼요. 죄를 짓고 거리를 활보하게 두면 안 돼요. 더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비서님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럽시다. 저도 하루하루가 편치 않았어요.
범죄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는데 까짓것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비서님이 용기를 내어주셔서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저희들의 민원으로 검찰의 전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시동생은 신문과정에서 계속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날 뭘로 보고 이러는 겁니까? 죄 없는 사람 막 잡아도 돼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업가를 살인범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를 훼손한 장비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어. 그리고 도박비 때문에 당신이 사인한 차용 증서와 보험금으로 상환한 증거도 확인됐고 결정적으로 당신이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도 나왔어. 거짓말도 어지간히 해. 모든 증거가 범인이 당신이라고 하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쩌겠어요. 빼박 증거들이 있는데. 심지어 10년 전에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여친마저 시동생이 살해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시동생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엔 시동생의 횡포를 못 견디고 사직서를 냈던 수많은 부하 직원들의 증언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시댁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독립했던 시동생의 진면목을 모르고 그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충격을 크게 받으셨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며 사시까지 넣어주지는 못해도 시동생 면회를 자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동생은 감옥에 가고 저는 이수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 선고를 받은 날 꿈에 이수가 나타났어요. 운동장에 한 꼬마가 서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수였어요. 빨간 원피스에 까만 구두, 머리까지 따은 이수가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수야, 뭐해 여기서? 너 보려고 달려왔지.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전화 안 받는 사람이 누군데? 나 삐짐? 아름아, 있지. 내가 이 말을 못했더라? 갑자기 분위기 고백이냐? 응, 아름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수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저 멀리 뛰어갔습니다. 제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수는 점점 초등학교 때 이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되어 나풀나풀 날아갔어요. 저는 이수를 봐서 너무 행복하면서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기에 벅찬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와 저는 가족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가족이 된 이후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인생이란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지금도 하얀 나비를 보면 이수가 생각나서 목이 메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